자, 아까 보호장치에 이어서 또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번에는 보호장치가 아니고 계측장치야. 우리 교재 여기 보시면 바로 계측장치가 있는데요. 이 계측장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계측장치의 종류가 있는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적어 드릴게.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측장치가 전압계, 그 다음에 전류계. 계측장치 하면 딱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 전압계, 그 다음에 전류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력계. 우리 읽다 보면 밑에 이런 계기들이 있어요.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뭐 있냐면 온도계까지. 그래서 계측장치는 딱 이렇게 4가지만. 자, 첫 번째 뭐 있다고 여러분들? 전압계, 그 다음에 전류계, 그 다음에 전력계, 그 다음 우리 여러분들 온도계. 이래서 각각의 계측장치는 4가지가 있고 우리가 답안지에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뭐가 있다 여러분들? 역률계 이렇게 있어.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역률계. 이 역률계는 또 없어.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쓰진 않는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그냥 딱 역률계가 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압계, 그 다음에 전류계, 전력계, 온도계. 읽다 보면은 1번부터 6번 내용이 지금 제가 방금 적어드렸던 각각 계기들이 다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상주, 감시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그 다음에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 이렇게 쓸 거예요. 요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6-9번이 중요해요. 별표 하나 쳐주시고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이 있는데요. 이 수소냉각식 발전기는 반드시 발전기, 그 다음에 조상기, 그 다음에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냉각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을 한대요. 그때 동그라미 2번이 제일 중요해. 발전기 또는 조상기 내부의 순도가 밑줄 몇 프로 이하? 85% 이하래요. 밑줄. 우리 동기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냉각 방식이 수소 냉각 방식인데요. 그 수소 냉각 방식이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지면 85% 이하. 이것만 물어봐. 알겠죠? 85% 이하가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무슨 장치를 설치한다?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 정도면 끝나고요. 4장으로 갑시다. 이제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의 4장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의 1-2번 가공전선로의 및 지지물의 시설인데요. 이제부터 이 전선로 파트에서 10문제 이상이 나와요. 몇 문제 이상 나온다 여러분들? 10문제. 그럼 끝났네. 1장, 2장, 3장은 8개, 4장은 10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5장, 6장은 1문제. 그래서 제가 5장, 6장은 안 할 거고 여기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할 게 많아.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 주구장창 전설로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1장, 2장, 3장 합쳐서 대략적으로 8개 정도 나와요. 8개에서 7개. 그리고 마지막 4장은 거의 10개. 그리고 나머지 5장, 6장은 하나에서 2개.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잘 하시게 되면 나름 점수가 좀 고득점 나오지 않을까. 자, 봅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밑에 몇 번이냐면 3번인가요? 3번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밑줄, 발판 보트. 밑줄 그어주실래요? 그럼 봐볼게요. 우리 지지물을 좀 크게 그려보면 지지물이 있고 여기에 완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우리가 데이지가 이렇게 있대. 그럼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 지지물을 자세히 보면 지지물에 이런 식으로 뭔가 모처럼 뭔가 이런 식으로 박혀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모처럼 이런 식으로 박혀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는 발판 보트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발판 지지대라고 합니다. 이거를 밟고 올라가서 수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발판 보트 혹은 발판 지지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발판 보트, 발판 지지대는요. 얘를 풀어가지고 또 다른 데다 또 껴서 또 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뭘 물어보냐면 이 발판 보트, 그 다음에 이 발판 지지대의 지표상 대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시험 문제에 물어봐요. 알겠죠? 그럼 일단 이 최소 이격거리는 몇 메타 기준으로 선정을 하냐? 꼭 기억하십시오. 얘는 1.8m야. 얘는 이상이야. 1.8m 이상으로 선정을 한다. 최소 기준은 몇 메타 이상? 1.8m 이상.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군대 다닐 때 여기로 올라갔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이거 밟고 올라갔는데요. 근데 또 밟고 올라가다가 이 옆에 있는 거 안 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 잡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제가 잡고 안에 올라갔거든요. 군대 있을 때 180도 기준이야. 몇 도 기준이라고? 180도.
그래서 얘를 잡고 손이 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요 양단의 이격을 물어봐. 이격. 알겠죠? 잡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몇 센치냐? 45cm야. 꼭 기억하십시오. 몇 센치 이상이다? 45cm. 자, 180도 기준으로 45cm야. 근데 차이점이 있다. 이 위에 있는 지짐을 보고 아래에 있는 지짐을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지지물인데 이런 지지물이 있을 거 아니야. 위쪽에 있는 지지물은 이렇게 전선도 지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두 지나가, 가공 지선도 지나가, 그리고 여기에 모두 있어 이렇게 변압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각종 애자라든지 각종 개폐기들이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자고. 이해되셨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지지물을 보면요, 아래에 있는 지지물들은 이렇게 세 가닥이 지나가는데요, 여기에 가공 지선만 올라가져 있지 전선만 지지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되셨어요? 그럼 얘도 전주고 얘도 전주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전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가 설치되어 있어야겠어요? 우리 반드시 발판 보트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의 지지물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 보수를 할 때 위쪽이 많이 가겠어? 아래쪽으로 많이 가겠어요? 당연히 위쪽으로 많이 가겠죠. 왜요? 전선은 한 번 설치되면 거의 고장나진 않잖아요. 하지만 위쪽에 있는 전지를 보게 되면 변압기도 있죠, 개폐기도 있죠, 애자도 있죠, 각종 기계 기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위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얘는 모든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 기계 기구들이. 근데 얘는 뭐만? 전선만. 그럼 발판 보트도 당연히 얘는 잘 가지 않으니까 누가 올라가서 이 전선에게 손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발판 보트도 좀 높이 올려놔. 알겠죠? 그래서 얘와 얘의 발판 보트의 위치가 다르다고. 그러면 문제도 잘 읽어준다 소리야. 얘는 일반적으로 표준 발판 보트야. 근데 문제에서 반드시 전선만 지지가 되어 있다면,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전선만 지지가 되어 있다면 그때 이 발판 보트의 최소 이격거리는 몇이냐면 3.66m야. 올라가지 마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몇 m 이상이다? 3.66m. 그리고 일반적인 전주는 발판 보트가 몇 m다? 1.8m.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셔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몇 m? 1.8m. 그리고 발판 보트와 발판 보트는 180도를 기준으로 몇 cm? 45cm. 그리고 얘는 전선만 지지되어 있다. 그러면 몇 m다? 3.6m 이상. 이것도 알아두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물을 지으게 되면 지지물이 받는 하중이 있다고 했죠. 우리 공부했잖아. 첫 번째 무슨 하중? 적재 하중. 지지물이 받는 하중, 무슨 하중? 적재 하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중, 무슨 하중? 전선 자중. 자, 세 번째 눈이 많이 내리죠? 그럼 눈이 많이 내리는 하중 무슨 하중? 빙설 하중. 그 다음에 바람 많이 불죠?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하중 무슨 하중? 풍압 하중. 이렇게 보통 하중은 크게 몇 가지 있다 보시면 돼? 4개 있다 보시라고. 아시겠죠? 그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하중은 무슨 하중이야? 풍압 하중이야. 풍압 하중은 언제 때 이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풍압 하중은 종류가 3가지가 있어. 3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 자, 시험에 잘 나오거든. 갑종 풍압 하중.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을종 풍압 하중. 그리고 병종 풍압 하중. 이렇게 풍압 하중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갑종 풍압 하중, 그 다음에 을종 풍압 하중, 그 다음에 병종 풍압 하중. 이렇게 크게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는 풍압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갑종이 뭐고, 을종이 뭐고, 병종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 풍압 하중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갑종 풍압 하중이 기준이야. 누가 기준이라고? 갑종 풍압 하중이 기준이다. 그리고 갑종 풍압 하중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얘는 고온계라고 하죠. 고온계. 고온계라는 건 맑은 청정 지역을 말하죠. 그죠? 고온계. 그 다음에 을종 풍압 하중은 저온계. 갑종 풍압 하중은 고온계. 을종 풍압 하중 저온계. 병종 풍압 하중 뭐다 여러분들? 저온계. 그럼 잘 보세요. 종류는 3가지인데 기준은 갑종이야. 맞죠? 근데 또 그 풍압 하중을 보니까 을종과 병종을 보면 둘 다 지금 뭐야 여러분들? 저온계. 얘도 뭐야? 저온계. 그럼 이 둘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을종 풍압 하중이 기준이야. 알겠죠? 저온계끼리에서는 누가 기준이야? 을종 풍압 하중이 기준이야. 왜 기준이냐? 여기 봐보실래요? 전선을 단면적으로 봤을 때 딱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보이겠죠? 그러면 이 병종과 을종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다 적어드릴게. 갑시다. 을종 같은 경우에는요,
인과밀집적이라고 해. 인과밀집적. 네, 뭐예요? 뭐예요? 예? 일단 제가 적어드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여기도 인과밀집적.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자, 자, 인과밀집적. 둘 다 일단 인과밀집적이 동일한데요. 이 을종 같은 경우에는 인과밀집적이 드문 장소예요. 됐죠? 인과밀집적이 드문 장소. 좀 들어봐죠. 알겠죠? 자, 급한 건 알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조운기 같은 경우에는 인과밀집적이 많은 장소야. 그럼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데야, 여기는. 알겠죠? 여기는 뭐야,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야.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리고 또 이 을종을 보면 빙설이야, 빙설. 그리고 병정도 빙설을 보셔야 돼. 얘도 빙설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을종 같은 경우에는 빙설이 굉장히 많아. 알겠죠? 그 다음에 병정 같은 경우에는 빙설이 적어요.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을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잘 안 다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내려. 아시겠어요? 근데 병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자주 다녀. 근데 또 바람은 부네? 근데 막 눈은 안 내려. 근데 둘 다 춥잖아요. 근데 이 추운 것들 중에서 누가 더 위험하다는 소리야? 을종이 더 위험하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최고로 위험한 게 뭐겠어? 일단 이것도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빙설이잖아요. 빙설. 그죠? 혹시 기억나? 우리 전력고강 할 때 우리가 어떨 때 2도 공부할 때 합성화준 기억나시죠? 그때 고운계, 저운계 공부했잖아. 저운계는 반드시 뭐가 고려했어, 여러분들? 빙설이죠. 그래서 최고의 차이점은 을종과 병정의 차이점은 빙설이 있냐, 빙설이 없냐. 이것도 역시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얘는 사람 많이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얘는 사람 많이 다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잡아보세요. 저운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고운계처럼 똑같은 단면적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죠. 물론 바람은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불겠죠. 위험은 해요. 근데 저운계 중에서 을종과 병정을 기준 잡았을 때 병정은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지만 이 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뭐가 떨어지겠어요? 빙설이 떨어지니까 눈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선 단면적 위에 이런 식으로 뭐가 쌓여? 눈이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때 이 눈이 위에만 쌓인다는 게 아니고 이 눈이 얼었다는 가정하에야. 뭐라고 여러분들? 얼었다는 가정하에. 그럼 눈이 얼었다는 소리는 이 전선을 완전히 통째로 덮어서 이런 식으로 얼었다는 가정이야. 그러면 병정일 때를 우리가 하얀색으로 보고 을종일 때를 노란색으로 보자고. 그럼 누가 봐도 단면적과 무게는 더 누가? 을종이 더 커지고 무거워졌잖아요. 이번에 실기시험에 나왔어. 2주 전에요. 알겠죠?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전기기사에 이번에 처음으로 3점으로 나왔어. 이번에 3점. 봐봐요. 필기시험에 이제 자주 나온다고 했죠? 이거 공사기사에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전기기사에서 처음으로 나왔죠. 처음으로.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잘 알고 계셔야겠죠. 나왔으니까. 그럼 이것도 충분히 쓰라고 할 수도 있어, 이제. 실기시험에.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을종이야. 을종을 기준으로 무게를 우리가 같은 말로 뭐야? 비중이라고 하자. 그리고 을종을 기준으로 병정과 차이점 뭐야, 여러분들? 두께. 그래서 비중과 두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을종이 무겁겠어? 병정이 무겁겠어? 을종이 더 무겁죠. 왜요? 오름의 무게도 있으니까. 그리고 1보다는 항상 적어. 몇보다는 적다고? 1보단. 그래서 비중이 0.9야. 알겠죠? 비중이 뭐다, 여러분들? 0.9. 이번엔 진짜 시험에 나왔다. 그리고 두께는 몇 mm다? 6mm야. 우리 교재에 적혀져 있잖아요. 이거 원래 필기에서 자주 나왔었어, 옛날에. 옛날에 제가 시험 볼 때 자주 나왔던 문제야. 근데 이번에 나왔어, 문제. 처음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기시험도 대비해주면서 외우시게. 비중 몇이야? 0.9. 그 다음 두께 몇이야? 6mm. 그럼 여러분들 문제에서 을종을 주지 않더라도 그 문제 자체 내용에 비중이 0.9고 두께가 6mm 이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 이게 을종이구나 라고 캐치를 하고 계셔야지. 일단 수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의미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을종과 병정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누가 기준이야? 을종이 기준이야. 근데 이 세 개를 전체 잡았을 때 누가 기준이야? 갑종이 기준이다. 그러면 이때 각각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바람을 기준으로 받는 면적이 있어. 면적.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해? 수직 투영 면적이라고 해. 뭐라 한다, 여러분들? 수직 투영 면적.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해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수직 투영 면적이 뭐냐면 여러분 수직이 뭐야? 바로 아래죠? 그래 그 면적이란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물체를 보든 간에 바람이 그 물체를 때리면 바로 정면에서 보면 다 이렇게 보이죠? 바로 정면에서 보면 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바람이 어떤 물체를 때리든 간에 그 바람 입장에서 바로 정면에서 그 물체를 때려버리면 그 바람이 왔을 때 물체 입장에서는 전부 다 이런 정면을 보이겠죠. 그때 수직으로 바로 때리는 힘이야. 이걸 우리가 수직 투영 면적인데 그 면적이 어떤 물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단위는 뭐야 여러분들? 파스칼이야. 여러분 파스칼은 물체의 질량이랑 바람의 영향을 곱한 게 파스칼이야. 그러면 다른 교재는 두 개가 쪼개져서 나와 있거든. 지금 저희 교재를 보면 이미 곱해져 있는 값을 제가 답을 적어 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만 내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기에 그 답이 나오는데 표가 많아 안 많아? 많죠. 제가 다 외우라고 하다 놔줄게. 근데 자주 나오는 건 외워야 돼. 알겠죠? 자주 나오는 건 일단 첫 번째 적어드릴게. 단위가 뭐라고 여러분들? 파스칼이야. 단위가 파스칼. 단위도 알고 계셔야 된다. 단위가 파스칼. 갑시다. 파스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냐? 첫 번째. 자 얘는 지금 갑종이야. 갑종의 수직 투영 면적이야. 갑종. 아까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갑종이라고 했으니까.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뭐 기억하시냐? 문제에서 반드시 원형이라는 게 나와. 원형. 제가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거야. 원형.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목주 이런 말이 나와. 문제에서 원형, 그 다음에 목주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고. 알겠죠? 그러면 목주나 원형은 반드시 뭐라 하냐면 588이야. 588 파스칼. 목주나 원형은 전부 다보다 588 파스칼.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있냐면 사각형이라고 해. 사각형. 같이 하고 풀어보게. 사각형. 이 사각형은 우리가 뭐냐면 1117 파스칼. 1117 뭐야? 파스칼. 사각형은 1117 파스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강관이라고 하죠. 강관. 우리 표에 보면 강관이란 말 있죠? 강관. 자, 문제에서 강관이란 말이 나와. 강관이 1255인가요? 1255 파스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다른 교재는 강관이 1255가 아니야. 왜 그럴 것 같아? 아까 저번에 했어요. 질량에다가 풍합 하중을 곱한 게 1255가 나온 거야 지금. 무슨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결과값을 외우시라고 차라리. 일일이 각각 질량을 다 외울 수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차라리 결과값을 한 번에 외워버리는 게 낫다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1255.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왕금류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세요. 왕금류. 왕금류. 있습니까? 왕금류. 왕금류가 1196이야. 1196 뭐야? 파스칼. 왕금류는 1196 파스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애자장치. 애자장치가 있거든요. 이 애자장치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1039인가요? 1039 파스칼. 애자장치 1039 파스칼.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합시다. 우리가 배웠죠? 봐보세요. 무슨 도체? 단도체. 그 다음에 우리가 뭐야 여러분들? 복도체. 같은 말로 뭐야? 다도체라고 하죠? 단도체. 그 다음 뭐야 여러분들? 복도체.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 단도체가 굵고 복도체가 굵어. 이걸 많이 헷갈리신데 단도체가 굵냐고 복도체가 굵냐고. 당연히 단도체가 더 굵잖아. 그럼 바람은요 굵은 게 더 많이 밀리겠죠. 힘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가 745야. 더 높아 얘가. 알겠죠? 얘가 몇이라고? 745 파스칼. 더 힘을 많이 받아. 그리고 얘가 몇이다 여러분들? 666 파스칼이야. 666 파스칼. 자, 최소한 갑종 풍합 하중을 기준으로 수직 투영 면적은 지금 제가 적어드린 7개는 여러분들 필히 외워야 돼. 알겠죠? 7개는 필히 외웁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필히. 자, 그러면 여기 봐볼래요? 자, 그러면 현재 이 기준이 갑종이잖아요. 그 문제에서 을종과 병정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을종과 병정의 수직 투영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방금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갑종 풍합 하중의 수직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반드시 몇 분의 몇을 하시면 되냐면 2분의 1을 하시면 돼.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알겠죠? 을종과 병정은 갑종 풍합 하중의 수직 투영 면적의 몇 분의 몇을 선정한다고? 2분의 1을 선정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너무 중요한 거 있으니까 을종, 병정을 기준으로 둘 다 좋은 계긴 합니다만 을종 같은 경우에는 인간 밀집적이 적고 그 다음에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내려. 알겠죠? 그 다음에 병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많이 다녀. 근데 바람도 겁나게 불어요. 하지만 눈은 안 내려. 춥기만 해. 그런 상태가 병종이야. 그럼 누가 더 위험하지? 을종이 항상 더 위험하다고. 그럼 그때 비중이 몇만큼? 병종에 비해 0.9. 그 다음에 두께 몇 mm? 6mm. 이런 말들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다 몽땅 뭐라 생각하셔?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알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 한번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되도록이면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갑시다. 문제 몇 번에 보시냐? 맨 앞에 있거든요. 문제 봅시다.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139페이지에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갑종 풍합 파종을 계산할 때 구직 수용 투영 면적이라고 했죠? 그럼 봐봐요. 지금 갑종이야, 일종이야, 병종이야? 갑종이죠? 그럼 갑종이니까 이제 이것만 보시면 돼.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아직 아니었으니까. 원형 목주 하면 무조건 문제나 보기에 원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아니면 목주라는 말이 들어가거든? 그럼 무조건 몇이더라고, 여러분들? 588. 전부 다 588. 사각형. 뭐라고, 여러분들? 1117. 좀 기억해봐. 알겠죠? 사각형은 1117. 강관은요? 1255. 그 다음에 왕금융가요? 1196. 애자장치는요? 1039 파스칼. 단도체는 745. 그 다음에 복도체는 666. 그럼 보기 봐봐요. 보기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여러분들? 목주잖아. 목주 무조건 몇이라고? 588. 그 다음에 2번 봐볼래요? 원형 철주죠. 원형이란 말 들어가죠? 전부 다 뭐야? 588. 그 다음 세 번째, 원형 철근 콘크리트잖아. 그럼 얘도 뭐가 들어가? 원형이란 말 들어가죠? 전부 다 뭐야? 588이야. 알겠죠? 싹 다 전부 다 뭐라 생각하시면 돼? 588. 찾을 줄 알겠죠? 넘겨볼까요? 넘겨보시게 되면 철주가 강간에 의해서 구성되는 이게 포인트다. 강간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게 동사잖아요. 그 다음 그게 뭐야? 사각형. 사각형 밑줄. 그럼 봐봐요. 여기 있네. 사각형 들어가죠? 사각형 몇이야? 1117 파스칼. 알겠죠? 사각형보다 1117 파스칼. 요게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간 구성으로 되어 있는 강간 동그라미. 자, 강간 동그라미. 근데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한답니다. 강간이네 하고 답을 1255로 찍으면 여기서 안 돼. 왜 안 될까? 문제를 읽어봐야지.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병종 풍합 파종이래. 그럼 이건 뭐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기준은 갑종 풍합 파종이었잖아요. 근데 제 문제에서는 갑종을 물어본 게 아니고 뭘 물어본 거야? 병종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병종과 일종은 수직 투영 면적당 갑종 풍합 파중에 몇 분의 몇이라고? 2분의 1을 선정하니까 원래 갑종이 1255였죠. 그럼 병종이기 때문에 1255에다가 곱하기 몇? 2분의 1을 하시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답이 600 몇 나올 것 같은데요. 627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2번으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7번입니다. 밑줄 읽어주실래요? 이게 실기시험에 나왔다고. 이게 실기시험에 나왔다. 전선 기타의 가습선 주위에 밑줄 두께 6mm, 비중 0.9죠.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일종이구나 라고 캐치를 해야죠. 문제 주지 않더라도. 알겠죠? 그러면 일종이구나. 그때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당 몇 파스칼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 단 동그라미. 제가 항상 설비에서 단 나오면 긴장하라고 했잖아. 단이면 나 꼴 거야. 너네 긴장해. 이런 기분이라고. 그러면 얘는 뭐야?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이 아니래요. 그럼 복도체가 기 아니야?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뭐야 여러분들? 단도체란 소리잖아요. 그럼 봐봐요. 아까 복도체가 66이었는데 복도체로 구성된 게 아니래. 그럼 뭐겠어 여러분들? 단도체겠죠. 그럼 단도체인데 얘는 뭐야? 745죠. 근데 또 답을 745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얘는 지금 뭐니까요? 일종이니까. 그럼 745에다가 곱하기 몇을? 2분의 1을 선정을 해주시는 게 답이 되겠네요. 맞아요?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외우고 계셔야 되는지 확실히 보이죠? 제가 지금 여기 겨져 있는 문제를 제가 4권을 다 봤어. 4권을 보면서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이 7개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7개. 물론 더 있겠죠? 그거 나면 어차피 안 외울 거잖아요. 어차피 그 표 안 볼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7개만이라도 좀 외우시라고. 줄여둔 거잖아요. 그렇죠? 7개라도 좀 외워주셔야 된다고. 그 다음 그 밑에 가볼까요? 특고압 전선로에 사용되는 애자장치에 대한 각종 풍합 파중은 그 구성재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합 파중에 몇 파스칼로 한가? 포인트가 뭐야? 애자장치죠. 적혀있죠? 애자장치 몇이라고? 1039 파스칼. 답을 몇으로 찍으면 돼? 1039 파스칼. 마지막 66,000의 전로에 사용되는 단일재 밑줄 완, 금, 유 적혀져 있나요?
단일제 완금류. 칠판 보시게 되면 제가 완금류 적어 드렸잖아요. 그죠? 완금류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1196 파스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완금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들? 풍합 하중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갑종, 일종, 병종 각각의 정의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기준은 갑종으로 하고 일종과 병종의 수직 투여 면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종의 몇 분의 몇? 2분의 1로 선정한다. 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좀 알아두시고 다시 이론으로 오세요. 이론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의 기초라고 적혀져 있다.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지물의 기초야. 자, 지지물의 기초. 지지물의 기초. 근데 여기에 또 뭐라고 적혀져 있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네요. 안, 전, 뭐야 여러분들? 율. 들어봤는가? 들어봤잖아요. 언제요? 전력공학 시간에 안전율에 대한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안전율의 정의를 뭐로 잡았죠? 안전율이란 얼마나 지지물을 튼튼하게, 강하게, 안전하게 만들었냐. 알겠죠? 안전율이란 지지물을 튼튼하게, 강하게, 안전하게 만들었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여러분들? 안전율. 제가 전력공학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봐보시면 이렇게 지지물 이렇게 가정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며. 얘를 우리가 1번 지지물, 얘는 2번 지지물. 자, 일단 우리는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 누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누르는 힘 때문에 반드시 이 지지물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평으로 당겨지는 힘이 존재한다고. 이걸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T라고 표시를 했고, 얘를 우리가 수평 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수평 장력과 힘은 똑같은데 반대로 가는 힘이 존재하죠? 이 힘을 뭐라고 보면서? P라고 보면서 얘를 우리가 반대 장력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 장력과 반대 장력이 정확히 뭐 했을 때? 일치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안전율 1이다. 근데 이렇게 반대 장력에 힘을 맞춰주고자 우리가 이렇게 대지를 박아서 지지물의 안정성과 강도와 불평에 대한 평형을 유지한 게 있었죠. 이걸 우리가 지선이라고 공부했잖아. 그럼 그때 이 지선도 예를 들어서 얘가 10루트 3을 한번 해보자. 장력이. 알겠죠? 그럼 요 장력도 10이래요. 요 장력도 10이래. 그럼 여기 존재하는 요 장력도 몇이야? 10이 되겠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누가 이 지짐을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이 10이 이제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근데 이 두 개 원래 같을 때가 안전율 1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개 이제 같아 안 같아? 안 같겠죠?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20까지 올라갔다 가정해볼까? 20까지? 그러면 같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20으로 올라가더라도 요 지선에 존재하는 장력 10루트 3이 저 20을 버틴다면, 뭐라고 했어요? 20을 버틴다면, 즉 뽑히지 않고 지지물이 휘어지더라도 뽑히지 않고 얘가 계속 버티고 있다면 얘도 안전율이 몇이라고 했어? 1이라고 했잖아. 알겠죠? 이게 안전율 개념이야. 즉 안전율은 여유계수야. 지지물을 얼마나 튼튼하고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냐. 이게 안전율의 개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지물의 기초는 뭘까? 지금 지지물을 보면 우리가 이거죠? 잘 봐 이제. 대지가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대지를 통해 가지고 얘를 땅으로 포크레인으로 파겠죠? 그때 이걸 이런 식으로 땅을 팠다고 보자. 땅으로. 그때 땅을 파고 이 땅을 판 장소에 이런 식으로 지지물을 세울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공사를 우리가 앞으로 건주공사라고 보자. 무슨 공사? 건주공사. 우리 교재에 보면은 건주공사라고 적혀져 있죠? 건주. 그죠? 이게 무슨 공사야? 건주공사. 그럼 건주의 의미를 알겠죠? 땅을 파고 지지물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지지물을 고정시켜주는 작업이야. 무슨 공사라고? 건주공사. 그럼 봐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가 있겠어? 완철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완철 위에 전선을 세워서 올릴 거 아니에요. 기타 가선 작업을 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선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장주공사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장주공사. 알겠죠? 그러면 장주공사가 끝나면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기타 기계 각각의 이격거리들 있겠죠? 그 이격거리를 선정해서 작업을 한 작업을 우리가 연선공사라고 해. 연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가 지금 전선을 올리고 전선에 각각 이격거리를 고정시키고 전선도 고정시켜주고 그리고 다른 전선과 접속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긴선공사라고 해. 그래서 지지물을 세우는 순서 그게 몇 가지야? 4가지가 있어. 알겠죠?
건주공사, 장주공사, 그 다음에 연선공사, 그 다음에 무슨 공사? 긴선공사.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뒤죽박죽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기억하셔야지. 건주, 그 다음 뭐야? 장주, 그 다음에 연선, 긴선. 다시 한번 할게. 건주는 뭐라고? 땅을 파고 지지물을 고정시켜주는 작업. 알겠죠? 그다음 장주, 전선을 지지물 위에 올리는 작업. 장주. 그 다음에 연선, 이게 뭐야? 전선을 고정시켜주고 이격거리 같은 걸 선정해주는 작업. 마지막 긴선, 다른 지지물과 접속을 시켜줘가지고 시메라라는 장성기를 통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도를 결정해주는 작업. 이걸 뭐라 그래? 긴선.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요 작업 순서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서 지지물의 기초는 뭐냐? 요 건주공사를 통해서 말하는 게 지지물의 기초야. 가장 중요할 거 아니야, 이게. 그죠? 얘가 쓰러져 버리면 이런 거 잘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주공사를 할 때 지지물의 기초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시멘트 같은 거 집어넣을 거 아니야. 시멘트 같은 거. 그래서 얘가 쫙 고정되게 이런 식으로 타설을 잘 하겠죠. 그때 그 타설을 하는 공사를 우리가 앞으로 지지물의 기초라고 해. 지지물의 기초. 지지물을 고정시켜주면서 뭐 시멘트 같은 거 뿌리고 타설 같은 거 할 때 작업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 것들 뭐라 그래? 지지물의 기초야. 그럼 잘 봐. 만약에 우리가 어림잡아서 이 지지물에 부는 하중을 대충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 하중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이라고 한번 해볼까? 100 하중이 받는 게. 그러면 당연히 얘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이 지지물의 기초 공사를 할 때 여기에 하중을 몇 가지는 견디게? 100가지는 견디게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또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야? 안전율이 1이다 라고 보는 거야. 지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랑 얘는 공통점 보이죠? 지지물 쓰러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지지물을 얼마나 튼튼하고 강하고 보완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뭐야? 안전율이야. 그럼 일단 안전율이라는 녀석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여유계수가 높은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렇게 100을 했고 얘도 100으로 버티게 딱 설계를 해놨어요. 작업을 잘한 건가? 무식하게 못한 거죠. 누가 100을 부는데 정확히 100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적당하게 뭐를 여유를 둬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바람이 100이라고 딱 분다는 가정이 없잖아요. 더 세게 불 수도 있죠. 지형 특성상. 그러면 못해도 이 100을 기준으로 지지물의 기초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더 여유를 둬야죠.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몇으로? 200으로 했다 볼까? 몇으로? 200. 그러면 당연히 안전율은 몇이야? 2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지지물이 하중에 쓰러지지 않게 지지물의 기초 작업을 할 때는 몇 배로? 2배 이상으로 하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몇으로 선정을 한다? 2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앞으로 몇으로 한다고요? 2로 한다. 그럼 우리 안전율 지금 2개 배웠는데 이제 전력공학 시간에 지선의 안전율이 있었잖아. 몇이야? 2.5. 기억나시죠? 이제 좀 이따 오후 시간에 배우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무조건 몇이라고? 2.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이상시 상정하중, 이상시 상정하중의 철탑 적혀져 있습니까? 이상시 상정하중 철탑, 요거 세트로 다 읽으셔야 돼. 그럼 여기서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이 뭐냐? 여기 봐볼래요? 이거야. 갑시다. 여기다 해드릴까?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이 뭐냐? 요거야. 철탑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철탑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공전선로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다리 4개를 완벽하게 기초 작업을 잘해야 이 철탑이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죠? 나중에 우리가 공사기사 같은 데 하다 보면 여기 탑하기를 구하거든, 문제가. 그럼 탑하기를 잘 해가지고 이 철탑 다리를 완벽하게 고정시키고 완벽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낼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저런 CP주인 지지물보다는 이 철탑이 하중이 받기가 굉장히 더 쉽죠. 크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바람도 더 많이 불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이상시가 뭐냐? 이상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어떤 사고일까? 지금 이 철탑과 철탑은 서로 양쪽으로 당기고 있죠? 저 지지물 그림처럼 이렇게. 맞아?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흔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이 두 개의 철탑의 비중이 달라진다면, 즉 힘이 달라진다면 무겁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끊어질 확률이 높아, 높죠. 그걸 우리가 이상시라고 해. 이상시. 알겠죠? 그러면 그때 상정하중이 뭐야? 얘가 뽑힌다고 지금. 알겠죠? 얘가 뽑히면 돼?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얘가 뽑히지 않을 정도로 여기 탑하기의 안전율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때 요 안전율은 우리가 몇으로 선정한다? 몇으로? 1.33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몇으로 한다고? 1.33. 요거 기억하셔야 돼. 이상시 철탑 하중 몇이야? 1.33. 그 다음에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몇이야? 2. 그럼 오늘 안전율 3개 했다. 지선의 안전율 2.5. 알겠죠? 그 다음에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2. 그 다음에 이상시 성장하중의 철탑 1.33.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이 불었을 때 요 전선이 딱 끊어지면서 이 두 개의 장력이 서로 달라지겠죠? 그때 얘가 뽑힌다 봐. 알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이야. 알겠죠? 몇 배? 1.33배.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요. 그 유명한 근입 깊이 한번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오전 수업